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총론은 제1절부터 제3절까지는 교재 위주로 읽어드리니 화면의 슬라이드 내용과 함께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제2절 동양 철학의 우주관 편은 상세 설명 자료도 추가하겠습니다. 제1장 총론, 제1절 서양 철학의 세계관 비판. 변화원리란 변화하는 본체가 무엇이며 또는 그 본체가 어떻게 움직여서 현상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우주 변화의 현실과 그의 본질을 연구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과거나 현재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람들의 일대 숙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혜는 이와 같은 신비를 알아내려고 총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으로서 인간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간의 고상한 탐구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주의 본체는 무엇이며 또는 그 본체는 어떠한 작용으로 인하여 화려한 현상계를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를 목표로 연구를 거듭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양에서는 음양의 체와 용작용 관계로서 상수와 원리를 세웠고, 서양에서는 본체론과 우주론으로서 이 문제를 연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변화원리라는 명제로서 이하에 논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주주 변화의 본체와 작용은 다만 변과 화의 종합과 분열작용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소위 변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 속의 본체와 작용의 개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복합 개념이므로 변화원리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또한 반면으로는 철학이 본질적 의미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하려는 바는 우주의 본체와 현상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서양 철학의 연구 방향을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동양 철학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아울러 변화 원리에서 전개시킬 바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 본체론 비판. 서양 철학은 본체를 연구함에 있어서 양적 고찰과 질적 고찰의 두 계면을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양적 고찰부터 살펴보면 우주의 본체를 단원이라고 주장하는 학파와 다원이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다. 단원론을 주장하는 학파로는 우주의 본질을 물이라고 본 탈레스, 무제한 자 로본 아낙시만드로스, 공기로본 아낙시메네스, 불로본 헤라클레이토스, 유존재 로본 파르메니데스, 유출소를 주장한 플로티노스, 자기 원인으로 본 스피노자 등이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의 최고의 학자이며 또한 서양 철학이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는 탈레스인 것이다. 그가 본체로서 제창한 물 본체은 상수학이 주장하는 운동의 본체와 동일하다는 데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간단하기는 하지만 물이 운동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논지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을 현대 철학류로서 생각하면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든 철학적 경향은 동서를 막론하고 전부 그랬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시대의 철학을 평가하는 표준은 그 속에 진리의 골간이 있는가 어떤가 하는 점뿐이다. 만일 고대의 소박한 철학이라 할지라도 진리로서의 골간만 구비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화장하는 정도는 용이하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골간이란 것은 바로 물의 영원성과 자동성과 변화성이 있다고 본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후일 탈레스의 학설을 부정하게 된 것은 탈레스가 어떤 법칙적인 상에 의해서 말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플로티노스의 유출설도 역시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설은 본체는 일이고 그 일에서 이성영혼 물질이 되어서 유출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탈레스처럼 골감만 세운 것은 아니고 일에서 이성영혼 물질로 발전한다는 데까지 살을 붙여 놓았다. 그럴 바에는 그것이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인지 그 과정만이라도 설명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서 중단하였기 때문에 후인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실로 아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스피노자는 우주의 본체를 자기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이어서 현상계가 나타나는 것은 소위 자기 원인, 즉 능산적 자연 나투라 내추런즈 이므로 일체의 만물은 그 능산적 자연의 속성인 소산적 자연 나투라 나추라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능산적 자연인 자기 원인이 어떻게 변모되어서 만물로 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불빛 때문에 태도하게 된 것이 다원론 플루럴리즘이다. 다원론자들은 단원론만으로서는 단원인 본체에서 현상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계의 다양다단한 것을 중심으로 본체를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의 본체를 넷으로 본 엠페도클레스, 원자로 본 데모크리토스 등이 그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다원론은 분석적인 면과 개별적인 면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본체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첫째로 본체라는 개념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순이다. 본체라는 개념은 변화하는 다양한 현상이 산출되는 기본 즉 스피노자가 말한 바 능산적 자연과 같은 것이다. 그런즉 만물 발생의 근원이 바로 본체일 것인데 근본인 본체가 어찌 다원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본이란 것은 만물의 시초이며 조종이므로 만사의 종말과 다의 양상은 모든 단원인 본체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근본을 다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본체의 수는 없고 지체 격가지일 뿐인 것이다. 그런즉 여기에서 말하는 소위 다원적 본체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율배반적 모순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원이라는 개념 속에는 벌써 단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가령 다원을 본체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독립된 다원이 어떻게 분열과 통일을 조화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세계는 상부상조와 모순대립으로서 이루어지는 세계인 즉 반드시 다원적 본체가 이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엠페도클레스가 애와 증오로서 통일을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으로서 자연 전체의 모습을 설명해 낼 수는 없었다. 또한 원자론자들이 다원의 본체가 일원의 공간 내에서 운동한다고 하는 것도 공간이 일원인 한 다원의 본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본체란 성질상 동일한 무차별의 세계인 원자 자체의 기계적 운동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면 이것은 본체가 단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원일 수는 없다. 또한 성질상 동일한 무차별의 세계가 바로 원자 자체라고 한 즉 그것은 원자의 운동 요인이고 우주의 본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본체를 원자라고 보고 또한 그것을 성질상 동일한 무차별의 세계로 본 것은 우선 양자와 전자의 차별성마저 무시한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주의 본체인 원자는 자체의 근본 속성에 의해서 운동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 속성을 해명하지 못하는 한 즉 어떻게 움직이며
또 어떻게 환원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하면 원자가 우주의 본체라고 하는 한 이것으로서 일월성신의 운행 추나 추동의 성립주야의 교대, 만물의 생사 등의 재반 철학적 문제를 해명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자론으로서 여기에 해답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수의 변화 원리는 이와 같은 신비에 대해 법칙적인 해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원론과 다원론을 요약해보면 다원론은 다원이란 개념 자체부터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렇지만 탈레스가 제창한 바의 단원론 같은 것은 가장 특출하다 할 것이다. 물론 본고는 앞으로 물이라는 우주의 본체가 어떻게 변화하며 또한 어떻게 운동하는가 하는 것을 논하겠지만 여하간 탈레스가 물을 본체로서 입론한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단자론이 있는데 이것은 후자누스 라이프니츠 브루노 등에 의해서 제창된 학설이다. 이 학파에서는 우주의 본체를 단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브루노는 다의 세계는 신인 일에서 나온 양면적 현상이라고 한다. 즉, 물질이 극미로 분화되어서 또다시는 분화할 수 없게 되면 그것이 바로 단자인 바단자는 물심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성질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단자가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표현이며 또한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두 학설을 볼 때 브루노의 설은 만물이 무한 분열하게 될 때 형체는 이미 없어지게 되나 그 형체가 소멸된 바의 무형인상이 바로 단자라고 하였다. 이러한 단자는 물심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이것은 우리가 논하려는 바의 무이며 또한 공의 창조 과정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브루노의 사상은 고차적인 경지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주장하는 바의 극미로 분열된 물심양면적인 단자가 어떻게 통일하여서 하나로 돌아가며 또 하나는 어떻게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가 하는 법칙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반면으로 라이프니츠는 성질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단자가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면서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브루노와는 다른 면이 있다. 브루노가 말한 단자는 물질을 다시 나눌 수 없는 극미의 상태인즉 이것은 무형 형태가 없음이므로 여기에는 성질의 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가 성질의 차이를 가진 단자가 자기를 표현한다고 한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질이 있다는 말은 유형 형태가 있음이라는 의미이고 성질이 없다는 말은 무형의 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즉 상은 무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며 또 일치시킬 수가 있지만 만일 성질의 차이를 가진 것을 단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유형을 의미하게 될 것인즉 그것으로서 내용의 일치를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즉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성질의 차이가 있는 단자가 자기를 표현한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단자라는 것은 바로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러한 단자가 극미세의 분화작용을 함으로써 그것이 동일한 내용을 표현한다고 하는 후속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브루노와도 일치될 것이며 또한 상수원리와도 부합될 것이다. 여기서 이상을 요약 고찰하여 보면 탈레스의 본체론에는 법칙의 결여라는 결점이 있었고 플로티노스나 스피노자도 그들이 설명한 바의 현상적 이론이 미흡하였기 때문에 겨우 본체의 일면을 제시함에 불과하였고 브루노는 토화작용의 성립은 약견 얼추 보았음 하였지만 그 작용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로지 본체론적이며 또한 우주론적인 법칙이 결여된 서양 철학 자체가 지닌 모순에서부터 이루어진 고질병이었던 것이다. 이상은 양적으로 본체의 고찰인즉 다음에는 질적인 면에서 본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겠다. 질적 고찰에 있어서는 유심론과 유물론이 주류가 된다. 그 밖에 이론론이나 이원론의 구별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양적 고찰에서 이미 언급한 바의 단원론과 다원론 속에 각기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또한 이론이나 혹은 이원이라는 개념은 개념 자체부터가 양적인 면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할 것이다. 유심론은 우주의 본체는 정신이고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정신의 표현이므로 물질은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정신의 파생물이거나 혹은 정신에 예속되는 현상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심론자들의 만물은 항상 주관적인 인식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심론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로티노스의 파출설, 즉 물질은 정신인 한 가지 큰 근원에서 파출된다고 하는 설을 위시하여 라이프니츠, 버클리, 피이테, 헤겔 등 많은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만물은 정신에서 파생되거나 예속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반대학파의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정신에서 이질적인 물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둘째로 인간 정신을 주로 하고 거기에서 유추함으로써 우주 정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로 만물이 인간의 생리적 혹은 환경적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인식되는 현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만으로서 과연 만물은 인간 정신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철저한 대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심론이 정신을 우주의 본체라고 함으로써 반대에 봉착하게 된 것은 첫째로는 이 학파에서 우주 변화의 법칙을 납득하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었고, 둘째로는 정신의 개념을 구명하지 못하고 다만 전제에서 정신을 본체로 정하여 버렸다는 데 큰 결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 동양철학은 우주운행의 법칙과 정신의 개념부터 철저하게 따짐으로써 철학 정신 연구의 기본을 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철학의 지상 목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신 문제는 정신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다만 여기에서 말해둘 것은 정신이 우주운행의 본체가 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정신은 우주의 본체인 태극이 무극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공에서 창조가 완성되는 것인즉 우주 정신이나 태극 정신은 전혀 동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발현이란 것은 정신의 외양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신의 운동 때문에 변화하는 종속적인 존재인즉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체이며 또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 정신론 참조. 다음은 유물론을 고찰하기로 하겠다. 유물론에는 형이상학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두 가지가 있다. 이들은 모두 물질이 우주의 본체이고 정신은 그의 예속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은 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물질, 즉 에델-에테르의 활동이거나 혹은 원자의 양전자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학파로서는 고대의 스토아 학파에서 시작하여 근세의 홉스에 이르러서 가장 저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많은 유물론자들이 나와서 더욱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나 유심론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유물론도 반드시 진리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번잡은 다만 학설의 증산에만 공헌하였을 뿐이고 반면에 모순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첫째, 정신은 물질에서 파생되는 것이므로 정신은 물질 자체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정신과 물질은 떨어질 수 없이 서로 불이를 받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변화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물질에서 정신의 기원을 유도해 낼 수는 있다. 유심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법칙이 없는 유물론의 주목구구식 사고방식이나 과학적 실험 수단만으로서 만일 어떠한 체계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 일변도의 반쪽 체계일 뿐이고 결코 그것이 우주 본체의 설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우주에는 정신과 물질이 혹은 운동을 하면서 연면 계승하게 하는 일사불란한 진리로서의 법칙적인 본체가 엄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물질의 운동을 원자나 에델의 운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정신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인간이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인하여 탄생된다고 하여서 정자와 난자가 곧 사람이라고 우겨대는 것과 같은 넌센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자나 에델의 운동 현상을 물질계와 정신계의 교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주운동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치 있는 관찰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본체라고 본다면 이것은 우주의 운동 현상은 반드시 일정한 본체, 즉 성질상 동일한 무차별의 세계인 태극의 속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다. 공부할 양이 많아 잠시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셋째로 정신을 물질적 조직인 육체의 소산으로 보거나 혹은 그의 파생물로 보려는 것은 바로 과학적 전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의 순환을 저술한 몰레쇼트는
사상은 뇌에 있는 인소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만일 인소라는 물질이 없다면 사상은 성립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소가 어떻게 사상이라고 하는 정신활동을 산출하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는 한 그것은 전제와 실험을 주로 하는 과학적 진리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현묘 중의 현묘인 우주 변화의 본체를 규정할 수 있는 철학적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학파로서 데보링, 포이에르 바하 등이 나와서 자연을 객관화된 정신이라고 보는 헤겔 학설을 뒤집어서 정신을 외화된 자연이라고 하여 헤겔의 관념적 변증법을 유물적 변증법으로 고쳐놓았고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운동하는 물질의 모순 대립은 기약 과정에서 통일된다고 하는 학설로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발전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적 유물론을 저술하여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원리를 사회현상과 사적 발전에 적용시키면서 물질적 우위를 설명했고 또 그것을 우주의 본체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변증법적 유물론이 제 아무리 심혈을 경주한다 할지라도 형이상학적 유물론이 범했던 바에 모순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애석한 것은 헤겔이 자연을 객관화된 정신이라고 보았다든가 또는 마르크스가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한 점 같은 것은 진실로 달관인 것 같으면서도 횡관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물질의 분열이라는 것은 정신의 객관화에 불과하며 정신론의 상술 또는 사물은 그의 질적 변화가 양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만이 통일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헤겔 정신론 비판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서양 철학의 사고방식은 맹목적이며 무법칙적이기 때문에 본체를 구명할 수가 없었고 다만 이론의 대립과 모순의 역사만을 남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체의 변화 현상을 연구하는 우주론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실상을 해부해 내지는 못하고 다만 우주의 변화는 인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목적적이냐 하는 변화의 피상에서만 헤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즉 변화작용의 대상인 우주론은 진실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며 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근본과 현상을 연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서양 철학의 우주론은 진실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며 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근본과 현상을 연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는 서양 철학의 우주론을 약견함으로써 동양 철학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하겠다. 2. 우주론 비판. 우주론이란 본체가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삼라만상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변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물의 생장 소멸작용이 어떠한 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멈추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것을 변화 원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화라는 말은 만사나 만물에 부침소장하는 불가사의적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개념은 좀 더 세밀하여야 한다. 변이란 것은 만물이 화하였다가 다시 내용을 충실케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요. 화하다는 것은 일정한 형태에서 다시 분열무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하는 과정에서는 생장을 촉진시키고 변하는 과정에서는 성숙이 매듭을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체면에서 보면 변화요, 자경면에서 보면 생성인 것이다. 우주론은 이와 같은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 계기와 필연적 관계라는 두 개의 조건을 제시하였던 것이니 이것은 우주론의 연구에 있어서 진실로 위대한 발견이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요건이 발견되지 못하였더라면 저 인과율이나 목적률마저 재창할 수 있는 근거를 잃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만물의 변화는 인과적이냐 목적적이냐 하는 소박한 것으로서 우주 변화를 알려고 하는 인과율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인과의 법칙으로서 인과율이 있다. 즉 어떠한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 이전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는 필연적 법칙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서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흉은 이것을 객관적 신앙이라고 하였다. 그 까닭은 두 개의 현상이 계기 서로 이어서 일어나는 하는 것을 지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까닭이라고 말하였다. 칸트는 인과율을 선험적 오성의 형식에서 보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인과율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일하며 성립시키는 범주의 하나라고 말하였다. 빈델반트는 인과 개념의 필연적이며 종합적인 근거로서 이것을 시간적 계기의 일반성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학설들이 있으나 특기할 만한 논거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 구명하여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인과율이 자연 법칙에서 생긴 것이냐 혹은 인위적인 법칙이냐 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인위적이라면 인간의 인식은 부정확한 것이므로 그 법칙의 진리성을 믿기 곤란할 것이고 이것이 자연 법칙 그대로라고 하면 인간이 이것을 일일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철학은 아직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심신관계라는 비근한 이에 있어서마저 제설이 분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보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심신의 교호운동으로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마저 규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러한 허점이 남게 된 주요한 원인은 생리학이나 심리학이 매양 전제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형이상계와 형이하계의 혼합적 구성체로서 오직 두 개의 기능의 조화작용에 의하여 정신적 영위와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이나 생리학은 항상 편파적인 일면적 관찰만 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를 완전히 투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의학은 그의 출발부터 우주 변화의 기반인 상수학의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우주의 본체 규정에 있어서는 그의 변화작용의 관찰에 있어서 자연 법칙적인 엄격한 규범을 세워놓고 출발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삼라만상도 동일한 자연 법칙 하에서 동정 움직이고 머무는 하는 것이므로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이 곧 우주의 법칙이며 인간과 만물의 법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소천지라고 하는 옛 철인들의 입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과관계를 우주의 동정법칙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과란 것은 동정, 변화, 음양 등과 동일한 내용의 개념이면서 다만 관점을 달리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인과율이란 것은 시간적 계승의 일반적 필연성인 것이다. 계라는 것은 생하는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이요 승이란 것은
성하는 방향으로 이어주는 것이며, 일반이란 것은 통이라는 상을 말하는 것이고, 필연이란 것은 규칙적으로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과론이 기계관으로 흐른 뒤에 이것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유물론이나 과학만의 법칙은 아니고 철학 자체의 법칙인 것이다. 또는 인과율은 자유를 말살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진실한 자유란 시간이 일반적 계승작용을 하는 인과법칙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란 것은 비방정적 일반성인 토화작용에만 있는 것이므로 자유의 기본인 인과율이 바로 자유의 모체인 것이다. 인간 정신과 자유 참조. 그런즉 인과율이란 것은 인위적인 법칙이 아니고 우주 자체의 운동 법칙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과율이 우주 자체의 운동 법칙인 한 우리는 이것을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변화 원리를 연구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거니와, 진실로 우주의 운동은 인과적인 법칙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음과 육기의 운동이며 또한 자유창조의 법칙인 것이다. 그 다음은 서양 철학의 목적관을 논하여 보기로 하자. 인과관계란 먼저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선행 상태에서 뒤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후기 상태로 전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목적관계는 미래에 일어날 후기 상태가 목적이며 현재 하고 있는 상태는 후기 상태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목적률은 우주의 만상은 어떠한 목적 밑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는 데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이나 혹은 외부에서 부여되는 목적에 의하여 만물이 생장한다고 하는 초월적 목적관, 종교적 우주관 같은 것과 목적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 자체 속에 내재한다고 하는 내재적 목적관, 범실론과 같은 것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목적관을 세계에서의 최초로 도입시킨 학자는 아낙사고라스였다. 그 뒤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과는 목적에 종속된다고 하였고, 칸트는 자연계를 기계관으로 보고 정신계는 목적관으로 보았던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 베르그송은 우주의 창조적 진화는 생명의 비약에 의하여 가능하며, 생명의 비약은 순간순간 그 내면에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여기에서 위에 소개한 여러 학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칸트의 소론이다. 즉, 자연계를 기계관으로 보고 정신계를 목적관으로 본 점은 대철학자의 관록을 여실히 나타냈다고 할 것이다. 우주의 변화 현상을 대별하면 자연계는 다만 인과적 법칙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들은 다만 한서온냉의 영향에 의하여 생장 소멸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뿐이고, 개별적인 자기의지는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문에는 이것을 기립지물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반면 정신계는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도 절대적 요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의지, 즉 정신의 작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생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동물은 육체와 정신이 이대 형상으로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다. 무릇 형상을 보유하고 생활하는 인간이나 동물은 끊임없이 형상 간의 모순과 대립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육체와 정신의 공공체적 사회생활이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와 정신의 공공생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감정과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나 동물이 육체와 정신이 이원적 조직체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욕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란 사욕의 주체이므로 무욕인 정신에게 항상 도전하려고 한다이는 정신론 참조. 그리하여 욕심은 목적의 원인이 되고 목적은 욕심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런즉 자연계는 형상이 구존하지 못하므로 단순히 기계적 운동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계는 기계적으로 정신계는 목적적으로 움직인다고 본 칸트를 숭배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형상계라는 것은 정신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인과율과 목적률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전일 개념이면서 다만 적용되는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나 동물은 형상을 구유하기 때문에 인과율과 목적률이 병행되는 것이고 자연계는 형체만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과율만이 적용되는 것이다.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른다. 자연계도 생명을 인정하는 한 약간의 정신이라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물론 그렇다. 그러나 정신인상이 형체인체와 서로 대립할 만한 실력이 없을 때에 그것은 동물이 될 수 없으므로 즉 신기가 아니므로 욕심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인과율을 시간적 계승의 일반적 필연성이라고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목적률은 시간적 계승의 이율적 우연성일 것이다. 동양 철학의 우주관, 참조. 그러므로 필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과율은 목적률에 종속된다고 말한 것에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과나 목적 관계는 어디에 종속된 것도 아니고 다만 전일 개념으로서 그의 적용 대상에 의하여 구별 호칭하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우주 목적으로 본다면 종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우주론의 개요를 살펴보고 사소한 비판을 가하여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 우주론이란 우주의 생성 변화 관계를 연구하는 것인데 서양 철학의 우주론에서 고찰하여 본 바에 의하면 그의 논설에 옳고 그름은 별도로 하고라도 그 내용을 따져보면 겨우 우주의 변화는 인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목적적이냐 하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과연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다. 만일 백보를 양보하여서 그와 같은 내용의 우주론으로서 이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인식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성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문제될 것인데 이와 아무런 법칙도 없는 그야말로 적수공권으로서 우주의 변화를 논하려는 것은 거의 무모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동양 철학의 음양론과 상수의 법칙에 부하된 임무는 실로 귀중하면서도 크다 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에 클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